우리나라의 네. 이 검사, 판사라는 직함이 처음 생긴 게 1894년 갑오개혁 때였거든요. 그때는 그 이름만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.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, 검사는 검사하는 사람이에요. 뭘 검사하냐?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제대로 된 건지를 검사만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검사예요. 그러니까 애초에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검사 제도가 생긴 것도, 그리고 검사를 인권 수호의 수호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게 없는지 살피는 것뿐이고,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격언과 같이 했냐면 이 검찰 제도가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겠다. 경찰은 무조건 잡으려고 드는 것이고 100명을 다 잡는데 그래도 다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이 하는 일인데, 근데 이게 한국전쟁 이후 또 해방 직후에 이른바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불신이 워낙 높았던 이게 상황에서 친일 경찰이 그렇죠. 득세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을 아무도 못 믿었으니까 네. 그리고 또 이제 양민학살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좀 아픈 기억들이 워낙 많고,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일단 좀 경찰을 좀 뒤로 빼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하자. 잠시만. 그랬던 거예요. 근데 그게 70년째 가고 있는 거랍니다. 이건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수사권에 기웃거리느냐.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. 최근 제가 사회의 사법화라고 그래요. 도덕과 규범으로 해결하던 문제들을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문화적 변동이 진행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른바 법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. 그리고 이 법률 시장은 공개 시장에서 암 시장까지 아주 넓게 걸쳐져 있어요. 특히 암 시장은 실제로 간판이 이래. 가해와 피해를 바꿔드립니다. 뭐 유죄를 무죄로 바꿔드립니다. 형량과 과징금을 10분의 1로 줄여드립니다. 그런 좀 이상한 좀 일을 하는 그런 좀 법률 서비스 시장이 있다는 거. 이게 특히 암 시장으로 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, 이 법률 시장은 그런데 명품 시장보다 훨씬 더 계층 차별적이고 계층 편향적이에요. 이 암 시장에서 그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. 대단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무슨 뭐 그라프 목걸이 값이나 샤넬백 값 가지고는 상대도 안 되는,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. 이게 흔들릴까? 이게 두려워하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 법률 시장의 계층 편향성이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게 어떤 것들이었냐면,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을 비롯한 대장동 이런 것들,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사건, 검찰이 또 법원도 그래요. 파기환송했던 것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,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시는 일종의 좀 이 계층 편향적인 사람들의 공포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의 이 계층 편향성이 정치적으로 표현된 게 검찰과 사법부의 편향적인 판단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. 근데 이 편향적인 그 법률 시장이, 법률 서비스 시장이 뭘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됐냐면,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이 구축이 됐어요. 이게 예컨대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면 이 시장의 중심이 무너지고 시장이 혼란에 빠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. 이 법조계 전체가, 사실은 대다수가. 당장의 검찰개혁도 검찰개혁이지만 이 시장 자체, 검찰개혁이 시장 자체에 미칠 혼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전체적인 좀 여론 또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이고요.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. 사회 전체를 크게 흔들거나 특정 분야를 뒤집어 버리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그래요. 시민 불편도 없이, 별 혼란도 없이 그렇게 바꾸는 건 그냥 개선, 개량, 개악이라고 그래요.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왔던 법조 체제와 법률 서비스 체제와 전체적으로 좀 그 익숙하면서 벗어나는 일이고, 이려야 하고, 그렇기 때문에 불편과 혼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. 뭐 어떤 개혁이든 불편하지 않은 개혁이 없어요. 신분제 폐지되면은 뭐 다들 막 박수 쳤을까요? 갑오개혁 때 안 그랬단 말이에요. 안 되는 사람들 반드시 있고, 그런 사람들은 수만 가지 논거를 갖다 대요. 근데 거기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동안 70년간 검찰이 끼쳐왔던 이 사회에, 이 나라에, 특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끼쳐왔던 그런 위협적 요소들을 일단 제거하고 보자. 제거하고 나서 그 뒤에 닥칠 문제들은 그 뒤에 또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,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혼란과 불편들은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의와 의지가 지금 뭐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갈수록 사회의 사법화 때문에 법률 시장의 공정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왜 유전, 무죄 이 현상이 이 지전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째 이건 너무 상식이 돼버렸어요. 이제 무전, 유죄, 유전, 무죄는 상식이 돼버렸어요. 누구나 그래. 억울하면 비싼 변호사 써. 이 말이 통하는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냐고요. 근데 이게 이미 상식이 돼버렸거든요. 이 상식 깨야 돼요. 그걸 깨는 게 그게 이제 개혁이 되는 것이고, 법률 서비스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 계층 편향성, 이 불공평성을 깨는
흔들어 놓는 첫 번째 계기도 돼야 돼요. 그래서 이 사법개혁, 검찰개혁, 법률시장개혁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. 그래야 사회가 정상화되고 이 불공평한 현상이 사라지는 거죠. 검찰 개혁이 단순한 하나의 개혁이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주요한 세력은 정치 검찰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정치 검찰의 대장이었던 윤석열이 다른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군대까지 이제 벌인 게 바로 내란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종식한다는 얘기는 이 정치 검찰을 완전히 단죄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극우 내란 세력은 사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한 세력이 아니죠. 국가 폭력에 기초해서 국민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뭐 이러면서 공포 정치를 한 집단이거든요. 근데 이 극우 내란 세력이 역사적으로 써왔던 국가 폭력에 동원했던 사냥개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. 뭐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이죠.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군대와 정보기관, 중앙정보부나 기무사 같은 정보기관. 그래서 역사적으로 응징을 받았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우 내란 세력이 동원한 사냥개가 정치검찰이거든요. 요 검찰 개혁은 이 극우 내란 세력이 동원할 수 있는 사냥개를 다 이제 순화시키는 착한 개로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검찰 개혁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극우 내란 세력이 과연 재집권할 수 있을까? 부활할 수 있을까? 그래서 격렬한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 검찰 독재 자체가 단순한 정치 검찰만의 독재가 아니라 사법부, 언론 등의 이렇게 카르텔들이 저지른 독재 아니겠습니까? 자행한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 개혁하는 동시에 조이대도 좀 탄핵을 해야 된다. 제가 들고 19년에 그 윤석열 항명 사태 네. 있었죠. 그때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항명한 거.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. 이미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은 법조 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 양상을 그렇죠. 보이고 7년 전이에요. 그리고 브라질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도 그게 이제 연성 쿠데타가 실질적인 쿠데타로 그렇죠. 경성 쿠데타로 진행 연성 쿠데타 했던 네. 검찰 출신 총장이 결국은 예. 실제 쿠데타를 해버린 거죠. 경성 쿠데타를 한 거죠. 네. 그리고 법조 엘리트가 주도하고 언론 카르텔이 거기에 동조해서 법조 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그렇죠. 브라질에서 똑같이 일어났고 우리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. 이 카르텔 자체가 주역이다. 좀 해체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 법조 카르텔들의 물질적 기반과 그들의 심리적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.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은 검사고 어떤 사람은 판사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 다 나중에 그 시장에서 만나요. 그렇죠. 동업자 의식들이 워낙 강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법조 시장 관점에서 봐라. 이게 거기에 검찰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1억이 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게 흔들리면 전화 한 통으로 1억짜리 전화 한 통을 걸 때가 마땅치가 않아지는 거거든요.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돼 사실은. 이 시대 이제 다음 단계로는 내란 정치과 더불어서 사회의 사법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법조 시장의 공정화 이게 이제 같이 가야죠. 사실 이 악인들의 반응은 법과 제도를 못 막습니다. 트럼프가 득세한 것도 미국의 법과 제도에 구멍이 있어서 꼭 트럼프가 이렇게 나서서 지랄하고 있다,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러한 악당들이 반응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같이 가야 검찰 개혁은 되겠죠. 네. 사회 대개혁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이 성공한다면 사실 극우 내란 세력이 빌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. 극우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주 극소화될 거란 얘기죠.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다들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. 이기주의자가 많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고 그다음에 밥줄 끊길까 봐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만약에 사회 대개혁이 성공돼서 사람들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중시하게 되면 정치 검찰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죠. 이번에 검찰 개혁은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신호탄 출발점이 돼야 된다. 트럼프주의가 확산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나라도 이제 이미 그 사회 사법화가 가장 그 고도로 진전된 사회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법을 못 믿는 거기가 거예요. 1등이지. 사람들이. 네. 네. 사람들이 법을 못 믿어요. 이제 법이 아니라 법 위에 돈이 있다는 걸 다들 아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. 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믿을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려야 되고 그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네. 내란 정식이자 국가 정상화의 첫 번째 방식, 그렇죠. 첫 번째 길이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검찰이 뭐냐? 검사하는 사람이에요. 수사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.